책임이 따를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튼 2일이든 5일이든 9일이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예. 친박과 비박이 당론으로 대통령께 4월 말 예. 퇴진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만약 대통령이 그 안을 받지 않으면은 예. 9일에 했으면은 탄핵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해버리면은 비박들은 탄핵에 가담하지 않겠다. 예.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지금 저렇게 그 친박 비박이 한 몸으로 돼가지고 4월 퇴진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도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내주 중에라도 9일 되기 전에 좋다 4월 말에 퇴진하겠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야당은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다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투쟁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투쟁한다는 건 개헌을 목표로 해가지고 친박과 비박은 합쳐질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분열도 해본 사람들이 하지 새누리당은 분열 못한다라고 있는데 제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예. 그분들은 손해나는 짓은 안 하는 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합치돼 가고 있는데 만약 이번 3일 촛불 그리고 지역구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예. 의원들이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탄핵을 반대했을 때 또 예. 대통령께서 퇴진한다고 4월 말까지 기다릴 때 그 예. 사이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알겠습니다. 야당의 투쟁이 따를 겁니다. 일단 5일에 한다고 하면 네. 가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그렇습니다. 민심의 상황을 볼 때. 근데 일단 뭐 그렇게 해놓고 만일 그게 안 되고 대통령은 나는 그러면 4월에 퇴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개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동안의 세간에는 뭐 정치권에도 박 위원장께서는 개헌론자로 다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뭐 수차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실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심 기다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개헌 문제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개헌도 말하지 말자. 예. 선 총리 말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 지경에 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장 강력한 실권자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마치 DJ 정부 때 말기의 이해창 총재하고 똑같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분이 총리 선임도 반대했고 개헌 문제 논의도 반대한다고 하면은 예. 이 탄핵하고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130여 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100석이 반대하면은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야권 개헌은 균열이 생기니까 개헌은 개헌하지 않은 겁니다. 개헌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는 것도 맞지만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이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7, 80% 국민은 지금 현재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근데 예. 이 찬반은 어디든지 존재하고요. 예. 어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를 종식할 알겠습니다. 때가 왔다 하는 것만은 그 공감대가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의원 내각제로 간다든가 뭐 4년 중임제로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의원 내각제에 대한 폐해는 또한 동시에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건 여기서 좀 저도 그렇게 해서 예. 개헌의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예.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한이 좀 있어서 더 말씀 나누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 다시 좀 나오실 수는 있겠죠? 네. 예. 아무튼 우리가 국민들도 그러하지만은 예. 비박계 의원들 꼭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4월 말 하야, 6월 말 대선. 새누리당이 오늘 정한 당론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팩트체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알아보죠. 오대영 기자, 지금 새누리당 친박 비박이 갑자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갑자기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당이 혼자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야당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동참한다고 또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느냐? 뭐 1월이든 4월이든 그건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야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찬반에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법적으로만 두 가지입니다. 네. 탄핵 아니면 개헌입니다. 가장 확실하죠. 물릴 수도 없죠. 법이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저 세 번째 하야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4월 말이라는 시점까지 정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하자고 합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근거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약속을 하라는 요청일 뿐입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통령에게 날짜를 지키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야는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마지막에 결단을 내리는 수단입니다. 네. 그리고 역대 3명의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 결정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사실상 하야라는 정체불명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이번에 법으로 못 박으면 어떤가,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고 많은 시청자들이 저에게 의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헌법과 충돌을 하는 거죠. 이게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뭐 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단축한다면 위헌 문제가 제기됐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결론, 결국 국회가 하야 시점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건의는 할 수 있고 약속이 안 지켜지면 또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국민 앞에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일종의 뭐 대국민 약속인 셈인데 뭐 강제든 건의든 거절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시겠죠.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3명의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선언 일주일 뒤에 네. 물러났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네, 그리고 저 세 번째 최규하 전 대통령도 이틀 만에 떠났습니다. 네. 즉시 하야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윤보선 전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즉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쿠데타 3일 뒤입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앞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성명하는 바입니다. 즉, 즉각 퇴진을 발표한 거죠.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하야가 국제, 국내적 관계에 영향이 있다 하므로 지금 이 나라 형편을 생각해서 번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네. 이 나라 형편, 그러니까 국익을 이유로 번복한 사례가 있는 건데, 그럼 언제 물러났습니까? 저게 이제 1961년도잖아요. 네. 다음 해인 62년도 3월 22일에서야 하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야를 선언한 뒤에 10개월이 지난 뒤였는데 당시에 모든 질서는 안정되고 안심하고 물러나갈 결심이 섰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때랑 지금은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단순 네.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당시에는 5.16 쿠데타로 인해서 그것과 맞물려서 하야를 했던 거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하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내각제 하에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과거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하야의 실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을 한번 가정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즉시 하야가 아니라 예고 하야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법이 만등은 아닙니다만 하야를 이때 하라라고 시점을 정해서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신의로 서로를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이 정하는 질서에 따라 퇴진하는 것이다. 헌법이 정하는 사퇴는 즉각 사퇴고 몇 달이 지나서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사퇴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대통령이 말 바꾸면 방법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정치 협상으로 하야 시점을 멀찌감치 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에게도 또 대통령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게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네, 법적 근거가 없는 어찌 보면 사상 누각 같은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메모광 김무성. 자, 추미애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오늘 만났었는데 예. 만남 이후에 김 전 대표가 작성한 메모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메모 내용 한번 보시면요.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위는 정황상 추 대표의 내용, 주장, 아래가 김 전 대표의 주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문제는 저 위에 있는 형사 X라는 저 표현이 무슨 뜻이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형사 X. 이건 이제 대통령이 1월 말 사퇴 추진을 조건으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1월 말에 사퇴하면 추 대표의 입장에서 야당의 협상 카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좀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예. 곧바로 추 대표는 오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의 취지가 죄를 따져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책임을 묻는 행상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 행상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명백히 죄를 입증하는 행위 책임과는 구별되는 용어라는 건데요. 다시 얘기해서 탄핵 절차가 왜 1월 말로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느냐는 거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김 전 대표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는데요. 자, 추 대표가 변호사 출신인데 행상 책임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형사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끝난다는 거다. 나는 처음 듣는 말이라 적었을 뿐이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이었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메모의 의미가 뭔지 계속 논란이 일었는데 그만큼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좀 논란거리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왔던 건데 자, 참고로 김 전 대표는 메모만 쓰다 보면 늘 논란이 일어납니다. 뭐 유명한 거죠. 지난해 1월 그 문건 파동 당시에 자신과 유승민 전 대표가 배우라고 지목이 됐던 KY 메모 상당히 대표적인데 예. 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노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깡패야? 경찰이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표창원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 내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16명의 명단을 공개해서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다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예. 자,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배우에 대한 예의예요? 예? 그건 예의십니까? 왜 지금? 예의냐고 하시라고요. 예의가 먼저 다니세요.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물어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야, 장비에 이러면 안 돼. 아이, 빨리. 장관님! 경찰이야? 장관님 뭐 수상하냐?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예. 이걸 잘 봤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좀 난감한데. 명단에 장제원 의원도 있나요? 장제원 의원은 비박계라서 이 명단에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탄핵을 찬반하는 입장을 떠나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좀 도의적으로 지나치다 명단 공개가 인격 살인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그걸 항의를 한 건데 예. 자, 게다가 어제였죠.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핸드폰 번호가 모두 다 노출이 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탄핵에 반대하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지금 압박 문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논란이 일자 표 의원은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한테 사과를 하면서, 자, 장 의원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 비판과 하야 요구 앞장서고 있는데 안타깝고 미안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4월 퇴진론에 비박들도 다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아주 적합한 인사. 자, 어제 국민대통합위원장의 최성규 목사가 임명이 됐는데, 자, 청와대에서는 그 임명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최 목사는 아주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사회 갈등을 치유할 적임자다. 아주 치켜 세웠는데요. 예. 본인적으로 광고를 했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 광고인지 상당히 논란이 일었고요. 이 말도 또 있습니다. 과거 NLL 논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5.16에 대해서도 최선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국민대통합위원회 올해 예산이 73억 8,900만 원입니다. 이 많은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우영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많군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정상 국정 운영하려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도 굉장히 큰데, 이런 인사를 안치는 것도 역시 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국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서울 영하 3도는 추겠지만 낮에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학교 시절 친구들 다른 선택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 다른 저 멀리 대교 위로 네, 아, 안녕하십니까. 소셜 라이브. 예. 오늘 특별히 손해꺾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기자들이 나오면 전부 이렇게 질문들을 하대요. 이때 아니면 하기가 예. 어제 제가 이제 PT로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 업무 수첩 안에는 JTBC 뉴스룸 언급이 돼 있단 말이죠. 8시로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관심이 많은지. 근데 이제 손해꺾께서 8시 개편에도 이제 당연히 신경 많이 쓰셨으니까 언급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어제 2부에서 해드린 내용이군요. 오늘 뭐 다른 데도 기사가 좀 나긴 났던데, 그게 그러니까 뉴스9에서 8시로 옮기면서 이름을 뉴스룸으로 바꾸고 확대 개편됐던 시기잖아요. 우리 굉장히 그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죠? 이가혁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 예상했던 바는 사실 있는데, 그 당혹스러운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언론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 또 뚜벅뚜벅 가는 것이 가장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가혁 기자도 동의하죠. 인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JTBC 뉴스의 인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청와대에서도 인기 있구나. 그건 이가혁 기자가 그냥 생각해주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하세요. 네. 네, 어제와 오늘 저희가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 작성했던 업무 수첩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또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 저와 함께 같이 취재를 한 저희 후배 기자 최규진 기자를 아까 손 앵커가 앉았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도국 내에서는 교회 오빠로 통하는,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교회 오빠 스타일의 최규진 기자입니다. 네. 실제로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죠? 소개를.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만만회입니다. 만만회. 어제 최규준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줬는데, 이 만만회 일단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만만회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한 비선 조직에 대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만 그 청와대 당시 총무수석 그리고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인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각각 이름을 따서 만만회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게 그 2014년 네. 2014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사를 그 만만회라는 비선 조직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만회라는 대목을 오늘 저희가 키워드로 꼽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저희가 이제 그 업무 수첩을 가지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 업무 수첩에 만만회라는 이제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일단 이게 저희가 그 입수한 JTBC가 입수한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당시인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근무하면서 작성한 업무 수첩인데요. 여기서 그 가장 중점 있게 보셔야 될 한자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상단에 있는 이 명자라는 글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조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장자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각각 뭐를 의미하냐면은 령은 대통령을 의미하고 또 장은 이제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장은 이제 김기춘 당시 전 비서실장이겠죠. 그 보시면은 이제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빼곡하게 여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보시면 이제 만만회 비선 조직에 대해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 비선 조직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7월 15일자 기록입니다. 이게 좀 더 가까이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만만회에 대해서 비선 조직 이런 의혹들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으니까 특별감찰반, 특감반을 통해서 진원지를 파악하고 사실을 파악하라. 네, 그리고 법률적, 행정적, 정치적으로 문책을 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체감을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걸 가만히 흐지부지 내버려두면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런 다시 짚어보면 이 한자 령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걸 쓴 겁니다. 이거는 김기춘 실장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한 걸 적은 거죠. 그 청와대가 이런 비선 조직 의혹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범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대목을 여기서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뭐 보시다시피 좀 워딩 자체가 조금 되게 섬뜩하거든요. 격앙됐어요. 네. 이게 근데 검찰에 따르면요, 2014년 7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작성될 그 무렵까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게 31건입니다. 정호성 전 당시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문건을 전달한 게 31건으로 나오는데 그 31건 중에는 뭐 인사 문건도 있고 또 뭐 외교 문건도 있고요. 중요한 문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회 의혹이 제기되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역정을 격앙된 역정을 냈던 그 순간에도 최순실 씨에게는 전달을 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뭐 응징을 해야 된다, 뭐 이게 진상을 파악해라라고 민정수석에게 지시할 때 당시에도 자신은 국정 개입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해가 아니라 최순실 씨를 통해서는 개입을 시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정을 냈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이건 뭐 요새 시체말로 이건 멍미 뭐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그리고 또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이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 이루어진 것도 이렇게 이 만만해 이렇게 터졌을 때 야당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이거 누가 했냐 꼼꼼히 따져서 응징해라라고 이런 식으로 다 일종의 커버를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최순실 씨 국정 개입도 이제서야 드러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를 혹시 한번 네, 다음 키워드는 아까 최기준 기자가 말한 응징입니다. 응징. 좀 듣기만 해도 조금 소름이 돋는 키워드인데요. 네. 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 아까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거 말고도 많은데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응징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청와대가 이제 주로 이제 보복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의혹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특히 이제 대정부 비판을 좀 주로 가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응징의 키워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좀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저희 리포트 JTBC 리포트에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당시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을 때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었던 김현 의원에 대한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에 대해서 응징하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좀 보여주시죠. 네, 그 이제 문서를 좀 한번 직접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9월 17일에 일어났었는데 이제 당일날부터 이제 김현 의원이 이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좀 챙겨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처음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남부지검 이제 고발 이제 이게 이날이 보수단체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좀 일일이 챙겨보고 있었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연달아 3일 연속 이제 기록이 언급이 나옵니다. 19일 한 번 말했고, 네. 20일 또 바로 네. 그리고 21일에 또 한 번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옆에 이제 장이라는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장이라는 글자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거를 직접 지시를 했다는 대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남부지검 고발, 그리고 유가족 엄정 대처하라, 유가족 폭행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 월요일날 지휘를 해서 기민하게 일하도록, 그리고 지휘권을 확립토록 하라, 뭐 이런 대목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 사실 보면 이 김현 의원이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 많이 도와준 그런 예. 앞장섰던 의원인데, 그것 때문에 세월호 흠집 내기에 이 사건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야당 의원 또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서도 이 사건 뭐 실수는 한 거지만 이걸 이용하진 마라라는 여론도 많았고 또 그런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이걸 보면 실제 청와대에서 경찰이 수사 지휘를 했죠. 그 당시에 경찰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검찰을 통해서 좀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하루하루 꼼꼼하게 이거를 체크를 했네요. 수사의 방향성 자체를 애초에 제시를 한 건데,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야당 의원을 오늘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제 권은희 지금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이 문건에서도 또다시 이름이 좀 자주 거론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 이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좀 폭로한 인물인데, 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위증 관련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이 수사 기록을, 재판 기록 자체를 청와대가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었다는 대목을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야당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정부 비판적인 좀 시각을 보였던 것이 저희 언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좀 여기서 민감한 워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좀 제가 이거 워딩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7월 2일자였던 것 같은데요. 언론 환경이 허위 왜곡 보도로 얼룩져 있으니까 정부의 신뢰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판 보도가 나온다면서 이에 대해서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응징이랑 키워드랑 조금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에 상응하는 집요한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아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예 뭐 7월 12일자에는 허위보도 TF팀을 꾸렸다는 얘기까지, 대목까지 좀 여기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앞서서 교회 오빠로 저희 보도국에 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최근위기가 설명하면서 교회 오빠가 화난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현 의원도 그렇고 권은희 의원도 당시 이제 김현 당시 의원과 지금 권은희 의원,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정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좀 약간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수할 수 있는 이런 수사까지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수석을 모아놓고 꼼꼼 매일매일 이렇게 연달아 체크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키워드를 바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JTBC입니다. 네, 여기도 JTBC가 있네요. 네. 이게 아까 저희 앞서서 손석희 앵커에게도 질문을 제가 드린 부분인데, 이 2014년 9월 22일입니다. 저희가 이 광고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진실이 뉴스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녁 8시 뉴스룸, 이 손앵커가 이렇게 저희 등장하는 포스터까지 저희가 당시 만들어서 2014년 9월 22일에 지금 8시 체제로 저희가 개편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JTBC 뉴스 9이었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찾아주시죠. 여기 종이에 보시면. 네,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9월 22일부터 뉴스9이 JTBC 뉴스룸으로 개편이 됐는데, 이제 개편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 JTBC가 22일부터 8시 뉴스로 게시를 한다. 그런데 그 옆에가 보수 분위기 기조의 악영향 우려, 적극적 오보 대응 및 그다음 뭡니까 이게? 법적 대응 요구. 한자라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흘겨 썼습니다. 근데 옆에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너무 흘겨 써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 당심위 제소 활용,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이게 규칙을 어긋난 어떤 그런 보도나 이런 것들은 이 공공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소를 해서 뭐 징계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론 이게 당연히 필요한 제도지만 이걸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제소를 활용하라.
라는 이런 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저녁 8시에 시작하는 뉴스룸이 개편될 때 저희가 상당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수석들을 모아놓고 JTBC에서 뉴스룸이 이제 8시로 간다니까 나중에 대응을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언급했다는. 아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인기 있는 방송이구나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 방송을 약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 대상으로 봐서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가. 네. 그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랑을 받는 청와대에서 인기 있는 채널은 아니고요. 이보다 한 3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문건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문건보다 3달 전에 여기 기록이 됐던 내용인데요. JTBC의 뉴스 왜곡 사례를 리스트업하라. 그러니까 뉴스 가치 왜곡 사례를 리스트업하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리스트가 있었는지 뭐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최규진 기자는 입사 전이죠. 네, 저는 취업 준비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제 제가 2015년 1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JTBC 뉴스를 한참 보고 있었을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JTBC뿐만이 아니라 그 업무 수첩에 등장하는 언론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뉴스 가치가 왜곡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그 보도의 제목과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그 기자의 뭐 예를 들어 인사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상이라든지까지 나와 있고요. 특히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곳이 KBS 공영방송 KBS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KB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지난 17일에 저희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KBS 보도해드렸죠. 네, 저희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KBS의 인사 개입에 이제 그 KBS의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 그리고 이사진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언론노조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문건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좀 성향 파악이라든지 KBS 길들이기, 공영방송 길들이기, 언론 길들이기를 그런 성향들이 좀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 지금 새누리당 대표가 홍보수석일 때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 건 거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 비판을 좀 자제해달라고 아예 그 육성 녹음까지 공개가 됐었는데 뭐 그런 것들만 충분히 유추해 보더라도 이제 이미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런 언론에 대한 어떤 장악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게 이제 좀 한편으로 슬프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부담감해지는 좀 그런 KBS 무슨 뭐 이사진 성향 파악 이런 문장이 상당히 엄청나게 충격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지난번 국정원 저희가 공개된 국정원 문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뭐 참 7, 80년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시죠. 볼까요? 7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저희가 그 7시간은 저희 뭐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해할 게 아무래도 7시간일 것 같은데 특히 저희도 이거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뭐 서복현 선배가 워낙 이제 지금 병원을 계속 오가면서 지금 진실을 좀 밝혀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문건들을 보면은 그 7시간의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간에 시술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좀 들만도 하다라는 대목들이 좀 몇 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그 다른 방송을 통해서 한번 공개가 된 부분인데 워낙 중요해서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4월 16일 동선 위치 말씀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경내에 계신 곳이 직무 장소다. 그리고 경호상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도 한자네요. 해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최근에 청와대가 그 이것이 팩트단가요? 뭐 그렇게 해서 오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공개한 그거에도 나오는 게 똑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론 집무실이 아닌 그 관저에 있었지만 어디에 있든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바로 일하는 곳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야당에서도 상당히 7시간 동안 뭐 했는지를 소상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자료 제출 불가라고 돼 있고 이때 이 설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수석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렇게 나서서 우린 자료 제출 안 된다. 공개 안 된다. 어디서든 대통령이 있는 곳이 일하는 곳이다. 이런 걸 딱 말해버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이 답변밖에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변이 결국 7시간 설명하는
모든 게 되어버린 게 바로 이 업무 수첩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이제 7시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 얘기가 좀 번나갈 수도 있지만 7시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업무 수첩에서는 청와대가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짚어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제 보시면은 이제 9월 13일 일자에 보면은 이거는 세월호 백서 집대성하면 오히려 엇갈린 사항이 있어 빌미 대상. 이게 사실 저희가 리포트에는 시간 제약상 못 다룬 건데, 그러니까 세월호 백서를 냈잖아요. 내잖아요. 내게 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내게 되면 빌미 대상이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세월호의 그 참사 원인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던 내용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유병헌 일가의 탐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의 혼선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아예 X를 쳐놓은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 자체를 저희가 이제 문서로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그런 그 정부의 인식들이 계속 세월호 관련된 문제에서 인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는 게 가장 그때 핫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월호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장자가 돼 있죠. 국난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되어 있고요. 보시면 좌익들이 국가기관 진입 욕구가 강하다.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때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특조위가 구성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일부 뭐 진보단체 좌익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걸 통해서 정부에 진입하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상당히 국민들과 괴리감이 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너무 분량도 많고 한자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좀 애를 먹었죠. 저희가 사실 좀 말씀드리기 창피합니다만 이 한자를 잘 몰라서 사실 부모님한테도 카톡으로 이렇게 좀 보내드려서 이거 한자 뭐냐 물어보기도 한 걸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마지막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그 VIP 보고라는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시간 제약상 저희가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많은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요. 이 지시사항을 보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하라라고 굉장히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줍니다. 뭐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고 뭐 실제로 해서 뭐 대통령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전담을 인원을 정해서 끝까지 밀착 마크해라, 맨투맨으로 팔로우해라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항상 한 3차례 정도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VIP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모두 비서실장인 자신에게도 사전 조율을 하거나 보고해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그 내용은 여기 있는데요. VIP 보고 내용은 반드시 실장에게도 송신토록 이라고 되고 VIP 뭐 민원 뭐 밀착 책임 관리할 것 뭐 밀착 파악하라 맨투맨으로 이건 내용 말고도 여기 보시면은 방법이 나와 있는 거. VIP 결심 요청 보고는 서면 외 구두 보고 등으로 사전에 보고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2014년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들이 보고하는 걸 대통령이 보고할 것을 다 나에게도 보고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검찰 지금 수사 내용을 보면 2014년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지만 안종범 수석도 개입이 돼 있고 하니까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뭔가 이런 국정 개입 관련한 보고를 한다면 최순실 씨가 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이 말을 수석들이 잘 지켰다면 보고를 받았다는 추측을 조심스럽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안을 파악하려고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연 최순실 씨를 몰랐을까? 저희도 그게 가장 의구심이 드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의혹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저희가 이제 아예 이제 문건에 이제 그 업무 수첩에 나와 있듯이 VIP에게 하는 보고나 아니면은 모든 보고들은 반드시 비서실장과 조율하고 또 의논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내용들을 최순실 씨 관련 내용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은 이거는 직무유기거나 아니면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구심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오빠로 통하는 보도국의 교회 오빠 최규진 기자가 굉장히 좀 흥분을 한 상태인데 이걸 보면 사실 그렇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내놓고 있는 해명이 참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느낀 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 좀 이걸 보면서 취재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좀 제가 또 말을 하면 또 이제 분노를 했다고 좀 오해를 하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이 문건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마치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물론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5.16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구국의 일념을 가진 애국심을 가진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세운 사건이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대목들 그리고 이런 지시사항들 하나하나가 볼 때마다 이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보면서도 되게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여기 저희가 준비한 이 태블릿 PC에 사진이 있길래 지금 좀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5월 19일로 기억하거든요.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문장이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라는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온 지 한 10여일 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들에게 말한 게 바로 그거죠. 아까 최규진 기자가 말한 대로 청와대 보고상에는 실수가 없었다. 실수 문제 X 표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인지 아닌지는 평가가 다르지만 이렇게 했는데 또 청와대 최측근 참모들은 청와대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좀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촛불 집회에 나가실 텐데 그때마다 청와대가 하는 말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다. 이런 그 형식적인 말을 내놓고 있잖아요. 저희도 매일 보도를 해드리지만 매주마다. 그런데 이런 이 보고서를 쓸 때도 국민들은 어떤 나라에 요구하는 게 있었고 대통령에게도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이때는 뭘 헤아렸는지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렸는지 헤아린 건 맞는지 그리고 혹시나 지금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이 없고 또 이 수석들은 다 다른 분들이지만 촛불 집회를 보면서 그런 입장을 헤아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지만 과연 또 이런 비슷한 지시가 오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보고서를 분석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네, 교회 오빠가 다소 흥분했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좀 캐주얼한 복장인데 페이스북 라이브인 만큼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말 집회에도 나가실 텐데요. 네, 최규진 기자 나가신데. 네. 그 페이스북 라이브는 저희 주말 집회에서도 메인 뉴스가 끝나는 시간마다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 JTBC 보도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도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자주 이제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시고 페이스북 라이브가 월요일, 목요일마다 이제 뉴스가 끝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페이스북 라이브는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집회 현장이죠. 그렇죠. 일단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 날 집회 현장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